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지방직 7급 시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자체는 아주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문장 하나하나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난해한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한 85에서 90, 90 이상도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점에서 한 90점 정도가 무난하게 좀 시험 잘 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해설을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직위분류제의 특징인데요. 이게 아닌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기본적으로 자, 제가 설계도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설계도를. 그죠? 그래서 직무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사람을 집어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의 외부의 인력도 이렇게 인적 전할 때 개방적으로 인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급제는 제가 직업 공무원제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폐 일신이에요. 그죠? 일신. 그죠?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가. 하지만 직위분리제는 개방적입니다. 개방형 인사예요. 그래서 조직 내 인력이 아니라 외부의 인력도 능력만 있다면 다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적이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직위분리제의 가장 큰 정점은 전문성. 그렇죠. 전문성인데 계급제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신축성, 융통성이에요. 그리고 직업 공무원제와 잘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이렇게 직위분리제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여기까지 맞는데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 배치의 유연성과 신축성이 있는 건 그건 계급제예요. 그죠? 그래서 수평적 융통성과 신축성이 있는 건 계급제입니다. 그래서 계급제가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신축성, 융통성이다. 자, 직위분리제는 그 직무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계가 확립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수의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주는 직무급으로 보수의 형평성이 높은 게 직위분리제고요. 자, 조직 개편이나 그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계급제 같은 경우는 직업 공무원제와 잘 어울리고요. 개폐, 일신, 신분 보장이 돼요. 그렇죠? 신분 보장이. 그런데 직위분리제는 하나의 기계다. 그렇죠? 기계가 부품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계로 부품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이면서도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게 직위분리제입니다. 그래서 직무 자체가 없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의 대상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답은 일단 3번.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사바스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시장제, 공유제, 요금제, 집합제 얘기인데요. 시장제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 경합되고 배제가 가능한 게 시장제. 비경합, 배제 불가능한 게 공공재, 집합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유는 배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죠? 공유제가 배제 불가능하고 요금제는 돈 내라, 배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시장제는 기본적으로 음식점, 호텔, 의류, 택시처럼 시장에서 사고 파는 재화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공 부분의 개입은 최소화되지만 소외계층 보호 등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틀려요. 일정 정도는 정부 개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시장제 같은 경우는 자,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 개입도 가능하다. 자, 공유제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배제 불가능해요. 아주 경합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고 그래서 과잉 소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제의 비극이다 하죠. 자, 그래서 공유제 같은 경우는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게 공유하다 보니까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렇죠? 공짜, 가격 지불이 안 되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 그냥 다 공유하는 거야. 공짜야, 공짜. 그죠? 그래서 공유제 비극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자, 과다 소비. 그죠? 와 공급 비용 귀착 문제. 공유하고 공짜다 보니까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유제 비극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금제는 X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 요금제는 자연 독점의 문제예요. 자연 독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 독점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거고 X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연 독점에 의한 시장 실패 요인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한다. 만일에 이거 정부가 하는데 X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 요인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실패했는데 정부가 공급한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집합제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집합제 공공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3번. 자,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외성은 추가적으로 여분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고요. 좀 조직에 대한 안정성과 이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는 그래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가외성이다. 가외성은 자, 불확실한 예측하지 못한 수요의 대응을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자, 2번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아니죠. 이건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정설은 공익이란 뭐냐? 사익의 총합이다. 그 과정에서 사익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 되는 게 공익이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과정설입니다. 그럼 실체설은 뭐냐? 실체설은 이 사익을 초월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자. 이게 실체설이죠. 자, 그래서 2번 과정설 얘기고요. 3번. 자, 행정이 우리 사회의 목적을 실현하고 다양한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 기계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사회적 효율성.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기계적 효율성은 컴퓨터 사양이나 자동차 성능 표시처럼 기계의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는 개량화된 객관적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됐던 개념인데요. 기계라는 건 나만 잘하면 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사회는 절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사회가 무너지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노력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효율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 자체의 효율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살기 좋고 굉장히 능률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간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 목적이 실현되고 다양한 이익들이 통합 조정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가 보다 민주적 사회고 이런 사회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능률적이다. 그래서 사회 목적 실현과 다양한 이익들의 통합 조정은 사회적 능률성 얘기입니다. 4번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건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수평적 형평은 같은 걸 같게 대우하는 거고 다른 걸 다르게 대우하는 건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른 걸 다르게 하겠다. 이런 게 수직적 형평성이다. 자, 여기까지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사람들은 요즘 시험은 고득점 받기 힘들어요. 행정학은. 그래서 분명히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를 통해서 내용의
이해를 반드시 하고 그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이해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기출 문제만 계속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문장이 조금만 바뀌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이론과 병행하면서 같이 내용적인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 글의 저자와 그 주장입니다. 자, 격언에 대한 일반적 사실의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펴라 라는 격언과 지체한 자는 진다. 그건 좀 뛰기 전에 살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체하면 진다. 빨리 해라. 격언들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죠? 서로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들이 상호 모순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하나의 격언처럼 모순된 내용으로 보면서 이런 원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게 행태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행태주의 사이먼은요, 이 원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원리들은 하나의 격언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격언인 원리들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사이먼이 행태주의로. 그래서 행태주의 논리들은 이런 행정 원리학파의 주장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는 격언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화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 이런 상호 간의 이런 원리들은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원리들은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는 격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던 건 사이먼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번 사이먼은 이제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서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던 거죠. 행태주의. 그렇죠?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행태주의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사실 중심의 통계 연구를 하겠다는 게 행태주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뭐 이것도 4번인데 다만 이게 누구 얘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먼 얘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풀어내셔야 합니다. 자, 5번 국가재정법상 가해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모두 고르면 자,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의 세출 예산 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에서 가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정부가 가해 세출 예산 요구를 감액한 때는 그 규모에 대해서 이 장의 의견을 국회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기관이라 하면 중국 헌법이야. 중국 헌법. 거기에 감사원까지. 이런 걸 이제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고 독립기관의 장애의 의견을 듣되 가능하면 존중하되 정부가 기재부가 이걸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에서 독립기관의 장애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회에도 제출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독립기관들이고 독립기관은 뭐다? 중국 헌법 감사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건 중국 헌법 기억 니은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6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생소한 문제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기업 지배구조의 이념형인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있는데 다만 이게 생소한 문제지만 제가 이번 지방직 대비 7급 대비 동형 모의고사 강의가 있었어요. 그 강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출제했고 내용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정답 자체도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앞에는 좀 하지만 이게 단기 업적주의 이 내용을 제가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생소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 지방직 모의고사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거의 답이 거의 이렇게 거의 이 내용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답도 딱 이 단기 업적주의를 제가 딱 바꿔서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시고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막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문제니까 이게 그죠? 메인이 아니고 한 번도 출제 안 된 문제니까 이런 걸 막 메인으로
공부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양이 행정은 매우 늘어나요. 하지만 이게 이제 대학 교수님 교재에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한 적이 있는데 답도 거의 정확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과연 공공기관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이런 얘기야. 공공기관을. 그래서 주주가 그 공공기관의 결국 주식, 그죠? 주식 같은 이 주주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삼성을 누가 지배하는 것이냐? 주주인, 대주주인 이재용 씨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결국 주주들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 주주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이 사회는 정부 대표자, 공공기관이니까 정부 대표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이 사회 구성을 공공기관의 주주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민도 들어올 수 있고요. 왜? 공공기관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소비자들 또 종업원들도 같이 이 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주가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결국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는 주주가 참여하는 이 사회의 감시 등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관계자 모델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참여, 또 이 사회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의 통제, 또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런 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냐 혹은 주거래은행도 이해관계자입니다. 조직 이해관계자 다 참여한.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냐 이 사회가 통제할 거냐. 결국은 시장에 의한 규율이라는 거는 여기 결국 주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통제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근데 여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얼마나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느냐. 그래서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 의한 규율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고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주주자본주의라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전체 이익,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근로자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만일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면 종업원들에게도 주식을 그러니까 파는 거죠. 너네도 싸게 좀 줄 테니까 살 사람 사.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주가 돼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연금 펀드를 통해서 이 일정 지분은 이 연금을 사는 거죠. 이 펀드를 사는 거죠. 근로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주가 돼서 참여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자 모델은 이 사회에 주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주가 내가 주식을 갖지 않더라도 참여하면서 공동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 목표이고요.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기업 규율 방식에는 이 사회의 경영 감시 그리고 돈을 버는 시장 논리가 이제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의 지주제도, 이게 종업원들이 이게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거고 단기업주의를 강조하면 그거는 주주자본주의 모델, 주주자본주의 모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여기와 여기를 바꿨어요. 서로 이거 위치를 서로 바꿔서 이해관계자 모델을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서 이게 단기업적주의 이렇게 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만 좀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모델만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관계자 모델이 조금 더 단기적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잘 몰라도 이렇게 장기, 단기 이런 단어도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에서 제가 위치를 바꿨는데 위치를 바꿀 때 왜 제가 얘를 바꿨느냐 했을 때 여기 장기, 단기가 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낼 때. 그 얘기는 여기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다른 이런 거 바꾸는 거 여기는 내용이 딱 이해관계다 주주 딱 써 있으니까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바꾸기 좋은 게 뭐예요? 단기와 장기입니다. 딱 그죠? 바꾸기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답도 4번이고 이게 문제는 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으나 그죠? 모의고사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다뤄드렸고 좀 개념만 좀 잘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그죠? 이 문제 자체가 막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도 주주자본주의 모델이 뭐고 이해관계자 모델이 뭔지 개념만 좀 이해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7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등 주민투표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고 구체적 이런 사항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돼서 이 주민투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주민은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자치단체 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자 감사 청구는 자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하는 겁니다. 시도의 문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구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주민감사는 시도의 문제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제가 주무시도, 시도시구, 주무시도, 시도시구 이렇게 좀 외우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그렇죠? 3번 주민은 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한데 2021년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주민소송이죠. 자, 주민소송은 일단은 감사 청구한 사항 중에서 재무 비재무 행위 중에서 재무 행위의 위법에 대해서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감투 송환 해서 주민소송제도는 2006년도 그죠? 이때 들어온 거. 그래서 거의 다 주민투표, 주민 참여 관련한 각종 제도들은 2000년대 초반에 다 들어왔어요. 거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21년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에 들어왔죠. 그래서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 뭐예요? 재무 행위에 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주민 소송 가능한데 다만 2021년도 아니다. 4번 주민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에 대해서 소환할 권리를 갖는데 비례대표는 제외하죠.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민 소환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또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고요. 자, 8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엘더퍼의 ER지론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욕구 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획기적이고 하향적 욕구 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엘더퍼는 이렇게 ERG로 나눴죠. 이거를 올라가다가도 뭐한다? 후진할 수 있다. 그래서 후진퇴행, 좌절퇴행을 인정하는 게 엘더퍼입니다. 그렇죠? 자, 2번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할당을 통한 직무 성취감, 그러니까 환경 개선과 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친 영향이 다르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이 요인론으로 이렇게 자 환경에 대한 그죠? 이런 작업 환경, 직무 환경에 대한 것들은 불만 요인, 위생 요인이고요. 이렇게 성취감 등 심리적 요인들은 동기 요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은 불만과 관련된 요인이고 직무 자체와 이 성취감 같은 것들은 만족 요인입니다. 다른 거죠 서로. 그렇죠?
자, 그래서 허즈버그는 환경과 성취감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3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자, 뭐 할 때 중거인물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성을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 거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1, 2, 3번은 뭐 무난하게 쉬운데 이제 4번이 좀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은 노력과 성과와 보상과 만족과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 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노력과 성과에서 역할인지를 강조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포터롤러 얘기야. 포터롤러. 부름이 아니라 이 부름의 얘기와 포터롤러 얘기가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부름은요. 노력과 성과와 보상과 만족 관계로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과 성과, 기대감, 성과 보상, 수단성, 보상의 매력도 유의성, 유인가, 그리고 이를 통한 만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동기부여 된다 보는 건데, 자, 포터롤러는요, 우리가 이제 포, 성, 만 이렇게 외웠지만 비슷해요. 노력이 성과를 가지고 성과가 결국은 보상을 통해서 만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과 성과와 만족 사이에 이제 내재적, 외재적 보상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력, 성과, 보상, 만족 비슷한 논리야. 부름이랑. 그런데 포터와 롤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류가 있어. 환류가. 자, 부름은 뭐가 없어요? 환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포터 롤러는 포, 성, 만 성과가 보상을 통해 만족을 가면 이게 다시 환류를 통해서 또 지속적인 노력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 성, 만이긴 하지만 이 만족이 또 다시 환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과는 만족의 원인이죠. 성과가 만족의 원인이지만 이건 분명해요. 근데 환류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 똑같은 사람이 노력해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성과를 더 높이겠죠. 그리고 그 내용과 내가 하는 일의 역할을 인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과를 높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터롤러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노력, 성과, 보상, 만족 여기까지는 사실 부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환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력과 성과 사이에서 사실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부름에 얘기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 환류라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터 롤러의 구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름 얘기가 아니라 포터 롤러 얘기다. 포터 롤러.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답이 없다 보일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1번, 2번, 3번은 너무 우리가 많이 봤던 얘기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틀렸겠지 하고 4번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행정학은 1, 2, 3, 4를 읽었을 때 답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답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뭔가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데 노력과 성과 간에 뭔가 역할인지 강조했다 뭐 있는데 뭔가가 많아 뭐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딘가 내가 잘 모르겠으나 어디를 바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학자가 좀 다른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1번, 2번, 3번은 공부했던 걸로 충분히 푸셔야 돼 이거는. 세 개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명확하니까 4번 어딘가 틀렸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름과 포터롤러의 가장 큰 차이는 환류라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9번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면 근데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없어도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분쟁이 생기면 보통 신청을 받고 분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행안부나 시도지사가 조정을 해요. 하지만 공익을 현저히 저해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조정이 됩니다. 자,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안부장 이렇게 똑같은 얘기야. 이제 분쟁이 생기면 신청을 받아 하되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때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직무이행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나 행안부장이 조정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실질적 구속력, 대집행 등 직무이행 명령 등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런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심의 의결 사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방은 한 광역 내에 있는 기초가 싸울 때 하는 거예요. 기초 A와 기초 C가 싸울 때. 그래서 한 광역 내에 그 안에 기초, 이게 돼지코, 광역 내에 있는 돼지코가 싸울 때, 돼지코가 싸울 때, 이럴 때만 가능하고, 중앙은 광역 A와 광역 B, 광역 A와 여기 다른 광역 안에 있는 기초 B, 또 광역 A와 그 안에 있는 기초 A. 이거는 당사자가 광역이니까 아무리 그 안에 있는 기초랑 싸우더라도 위로 올라가야 돼요. 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기초 A와 기초 B, 그렇죠? 광역 A와 다른 자치단체 조합이 싸울 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니까 결국은 돼지코 빼고는 다 중앙이다. 그래서 돼지코는 지방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부가 동일 시도 내 기초, 이게 돼지코예요. 그 여기는 나머지 다다. 나머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돼지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나머지다. 그래서 지방은 자 시도에 설치하는데, 다만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분쟁, 이건 광역과 그 안에는 기초, 돼지코 아니죠. 이건 이사할 때는 위로 가야 돼요. 행안부 중앙으로 가야 돼요. 중앙으로. 돼지코만 광역 안에 기초끼리 싸울 때, 여기는 광역과 기초가 싸우니까 중앙으로 가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에 설치하되 시도 간 혹은 시도 광역끼리 싸울 때, 이럴 때는 중앙이죠. 그러니까 돼지코 빼고는 다 중앙이다. 답은 3번. 뭐 충분히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10번. 조직 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퀸과 로버그의 경험가치 모형은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이냐 유연성이냐 통제냐로 네 가지 조직 문화 유형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퀸과 로버그의 경험가치 모형은 내부냐 외부냐 통제냐 유연성이냐를 통해서 합리 문화, 위계 문화, 집단 문화, 발전 문화, 이 네 가지 문화를 도출했죠. 자, 맞고요. 니언 홉스테드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 권력거리가 크다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에 들어왔는데 장관님이랑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권력거리가 큰 겁니다. 들어갔는데 바로 내 상급자, 뭐 이 정도는 권력거리가 짧죠. 근데 권력거리가 크다는 거 굉장히 권력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죠. 그래서 권력거리가 크기가 크면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불평등한 관계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은 5가지, 제가 장남권 개뿔이다 했는데, 이때 권력거리가 크면 사회 내에서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때 이를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런데 레빈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수험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디귿이 문제가 되는 거죠. 디귿이. 자, 그런데요, 이 레빈의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은 알고요. 니은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그런데 그럼 니은 없어지고 이제 기억이냐 기억되냐 1번이냐 2번이 남는데, 레빈은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의 해빙, 원하는 상태의 변화,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때는 재동결, 이 3단계를 제시했다. 이것도 안 배웠잖아요. 만일에 경쟁가치 모형인데요, 이건 배웠죠 우리. 근데 이걸 만일에 레빈, 그러면 뒤에 내용을 아니까 앞에 학자가 다르다는 거 알죠? 무슨 말이 되죠? 이거 만일에 레빈을 냈으면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이건 퀸과 로버그 얘기니까. 이건 배웠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학자도 안 배웠는데 뒤에 내용도 안 배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만약에 찍어야 한다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런 거야. 뭐야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아예 안 배운 거는요.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홉스테드나 퀸과 로버그는 다 배우잖아요. 일반 수험에서 다 있고. 근데 이렇게 생소한 내용들은요. 만일에 이게 레비는 생소하지만 뒤에 내용이 우리가 아는 거라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생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퀸과 로버라는 거 알고 레빈이 틀렸거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앞에도 안 배웠는데 뒤에 내용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맞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찍어야 한다면 맞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찍어야 한다면.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 생소한 것들은요. 만일에 틀리게 되면요. 레빈을 놓더라도 뒤에는 쉬운 거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은. 그래서 어차피 찍을 거라면 그 확률상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빈은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의 해빙, 그러니까 녹는다네요. 녹는 거. 조직이 변화되려면 처음에 굳어 있는 게 녹아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가 되고 녹은 게 이제 변화가 되고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시 얼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네모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모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요? 얼어 있으니까 녹여야 돼. 우리가 금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는데요. 녹여야죠. 그래야지 이제 물이 체가 되고 세모난 곳에 이제 부으면 세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얼리겠죠. 그래서 일단 해빙 녹여야 돼. 녹이고 세모 쪽으로 변화시키면서 그걸 다시 얼려서 세모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직 변화라는 건 레빈이라는 건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빙. 그래서 처음에 이게 녹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가려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빈이 강조하는 건 이 해빙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녹지도 않았는데 여기로 가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잘 녹인 상태에서 가자. 그래서 이 처음 해빙 단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동결까지 가는 거를 강조하는 게 레빈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고요. 니은 틀렸는데 자 레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요? 해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해빙. 왜 시작 지점부터 왜 이걸 시작해야 하며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변화의 동기가 먼저 생성되는 해빙 단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unfreezing. 그래서 변화의 첫 단계에서는 조직이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한 단계로 왜 이게 필요한지, 그죠? 왜 필요한지 이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옮기고 다시 얼리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에 앞서 조직을 움직이던 기존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요. 이에 무지하거나 무시하면 변화에 대한 갈등과 저항이 유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빈은 이 조직의 첫 단계인 뭘 강조한다? 조직 변화의 첫 단계인 해빙 단계를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얼어붙은 얼음을 혹은 금을 삼각형으로 바꿀 때는 이 해빙 단계에서 먼저 다 녹아내리고 무빙 리프리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데요. 뭐 이런 얘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생소하잖아요. 이런 생소할 때는 우리가 레빈이라는 학자는 생소한데 뒤에 내용이 쉬우면 이런 것들은 풀라고 낸 거예요. 근데 레빈도 어렵고 뒤에 내용도 생소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난이도를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맞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만일에 여기에 뭐 수평이 있다. 그럼 뭔가 단어를 바꿔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일단은 뭐 이거는 그래도 일단 모르니까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과 디귿인데 1번, 2번 중에 뭐 하나 틀릴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험서에는 없어요. 레빈 얘기는. 자, 보시고. 자, 11번. 다수의 평정 요소와 평정 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요소별로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렇죠? 평정 요소별로 해당 등급에 이 평정 요소고 요소별로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겁니다. 3, 5.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4고 왜 3이고 왜 5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거 이게 기본적으로 도표식 평정입니다.
그래서 평정자의 이런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도표식이죠. 자, 그래서 도표식은 평정 요소별로 수준을 등급을 5, 4, 3, 1 만들어 놓고 그 5, 4, 3, 1에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할 때 굉장히 자의적이더라. 1번 도표식 평정입니다. 자, 12번 현대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의 피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잘 관리하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은 전자, 깨, 임이론이라고 했어요. 결정론 아니고. 그렇죠? 임이론이고.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은 관리자가 이런 희소한 자원을 잘만 관리해서 전략적 선택만 잘한다면 환경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임이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맞는 말이고요. 능동적이다. 그런데 조직군 생태로는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굉장히 피동적 존재로 보고 조직 발전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뭐요? 결정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론으로 이제 조직군 생태학이 있고요. 조직군 생태학은 결국은 북극이 하얀데요. 북극이 하얘다 보니까 검은 곰들은 다 죽고 흰 곰만 환경이 선택한 애들만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정론이고 환경이 얼마나 적합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3번 혼돈 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계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현상에 대해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혼돈 이론은 우리 배웠죠. 이렇게 복잡한 사회예요. 그리고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걸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함부로 개입을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예요? 청소하지 말자는 거예요. 혼돈 제거하지 말자. 놔두면 된다는 겁니다. 놔두면 알아서 이 질서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건드리면 안 되냐? 이거 하나 건드렸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미세한 초기 조건 여기만 하나 살짝 바꿨지만 그게 증폭되어 다른 데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작은 거라도 건드리지 말고 놔둬라. 그럼 알아서 질서를 찾아간다. 이게 혼돈 정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를 건드렸을 때 이게 만일에 여기만 연결돼 있으면 이것만 없애면 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이.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나비 효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혼돈 정보는요. 어떤 연구를 강조해요? 이 통합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돈 이론은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통합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이 복잡한 사회의 통합성을 다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겠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환경, 기술, 규모 등의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해 조직 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자,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자,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원 베스트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적 상황론적 조직 이론 얘기죠. 자, 보시고요. 자, 13번. 공무원 임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보안 기밀에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자, 국가보안에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임용시험 성적과 임용 후 금평을 비교하면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금평을 비교하는 걸 기준 타당도 하는 거죠. 기준 타당도. 3번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적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공무원을 우리가 시간 선택제 공무원 표현하죠. 그래서 통상적 근무 시간보다 짧게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죠. 자, 4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단축할 수 없다.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있다. 자, 그래서
15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6급 이하는 6개월간, 5급은 1년. 이게 고정돼 있는데 다만 이렇게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5임용을 면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법은 거의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공직윤리 관련 제도인데요. 자,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면, 누구에게 알려졌다면 징역,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자, 이 공익신고자와 비슷한 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예요. 근데 차이는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의 사람이 이제 뭔가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신고하는 거고, 조직 외부의 사람,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뭔가 불법 사항을 보고 신고하는 거는 공익신고자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도 보호하고 내부 고발자도 보호해야 하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내부 고발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징역이나 벌금. 그런 것처럼 공익신고자들도 그 내부 고발자 법을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 다른 사람에게 그 공익신고자임을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거를 위반해서 남에게 알려줬다면 그때는 똑같이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똑같아요. 내부 고발자도 5년 5천만 원인 것처럼.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항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 등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자, 근데 지방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징해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돼. 영해 징해 받을 때는. 그래서 지방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은 영해나 징해를 받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거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소속 단체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주식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이선제, 주퇴,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죠. 4번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 의무자 모두가 공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등록 의무자와 공개 대상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급 이상이 등록을 하되 그중에 1급 이상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등록이 다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 자립도는요. 일반 회계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액 수입, 즉 자주재원의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일반 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액 수입의 비율을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력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재정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규모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지역이 2억 있고 2억이 일반 회계 세입인데 그 중에 1억이 자주재원이에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2분의 1입니다. 그때 어떤 지역은 300억이 일반 회계 세입이고 그 중에 100억이 자주재원입니다. 그럼 재정 자립도는 누가 높아요? 여기 높죠. 하지만 재정력은 여기가 높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재정 자립도와 재정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반 회계 규모에서 자체 수익과 자주재원의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의 적용 기준이 된다 되는데, 재정 자주도는 그게 아니라, 자, 재정 자주도는 뭡니까? 일반 세입 총액에서 자주재원은 물론 지방교부세 등 일반 재원의 비율이에요. 일반 재원의 비율. 자주도는. 그래서 자주도는 일반 회계 수입에서 자, 일반 재원의 비율이다. 뭐 자주재원은 포함해서, 그죠? 일반 재원, 지방교부세 등 일반 재원의 비율이고, 그리고 이 보통교부세 기준이 되는 건 재정력 지수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재정 자주도가 아니라 재정력 지수고, 그리고 일반 회계에서 일반 회계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그런데 재정력 지수는 수요액에서 수입액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돈, 수요액에서 과연 내 수입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그래서 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재정력 지수는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그 중에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재정력 지수죠. 4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수로 나눈 거다. 그래서 세입 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보시고 이거는 그죠? 답은 2번. 자, 16번. 자, 각 중앙간사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에 세 명국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해서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자,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는 세 명국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각 중앙간사회장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제출했는데 아직 의결이 안 된 거야. 그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 보냈다가 다시 가져올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수정 예산이라는 수정 예산. 그렇죠? 의결 전에 다시 가져왔는데 다시 보낼 때 다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거쳐서 보내는 겁니다. 항상 국회로 보내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정 예산이죠. 그래서 2번처럼 이렇게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3번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예비심사하여 소관상임위에 회부하고 심사 끝나면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소관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고 그리고 예결특위로 가서 본회의로 가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3번 틀렸고요. 4번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가 4개의 십자가의 감이다. 410 감이다. 말씀드렸어요. 결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 결산은 이렇게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410 감이다. 그렇죠?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자, 17번. 자, 정책 대안의 탐색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거 또는 현재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다른 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기존 걸 토대로 조금씩 고려해서 참고해서 고친다면 그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될 수 있죠. 그 과거나 현재 정책을 참고로 그게 뭐예요?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약간 수정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예요? 점증주의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정책을 참고로 기존의 것을 토대로 그죠? 점증주의입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자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이냐 동질적이냐. 여러분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사회 문화가 비슷한지를 봐야죠. 동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2번.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 신제도제 얘기할 때도 결국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제도는 잘 도입이 되지만 다른 문화권은 아예 도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잘 맞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문화가 잘 맞느냐. 당연히 사회 문화적 배경이 동질적이어야지 좋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미래를 판단하는 예측하는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대안의 개발이나 대안의 결과 예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 판단 예측으로 기본적으로 델파이나 뭐 교차영역 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무거나 말해봐 이거야. 아무거나 말해봐. 다양한 얘기를 아무거나 말해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 여기서 이질적이다, 동질적이다 이런 단어도 보시면 좋겠고요. 자, 18번. 자,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1번 로이의 분배 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하면 분배 정책이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재분배.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재분배 정책이고요.
자, 리플리아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그 안의 소수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플리아 프랭클린의 정책 등이 있는데요. 자, 보호적 규제는 뭡니까? 일반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을 규제하는 게 보호적 규제입니다. 보호적 규제죠. 그래서 자, 2번이 맞고요. 자, 알몬드 포일의 상징 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상징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추출 정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몬드 포일의 정책은 자, 우리가 분규는 다 있고 자, 외울 때 알상추다. 추출 상징이 있는데 그중에 추출 정책은 자, 정책 목표를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조세 병역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추출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몬드 포일의 추출 정책이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고 자,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이가 이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강제력의 행사 방법에 따라 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표가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상호배타성이라는 분류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를 만들 때는요. 약속이 있어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반 분들이 남성분, 여성분, 안경 쓴 분, 안경 안 쓴 분. 그럼 저희 반에서 지금 수업 듣는 분 중에서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분 있나요? 다 되죠? 그죠? 이렇게 분류하면 하여튼 모든 사람이 어딘가 들어가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포괄성이고 이 포괄성이 필요하려면 기준이 남녀, 안경 쓴 분, 안 쓴 분처럼 굉장히 상호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의 분류는 이 배타성 요건을 그러니까 개별적이다, 이거 전체적이다. 근데 여기 보면 개인과 전체와 중간한 중범위 정도의 집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타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로이는 이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로이의 분류는 답은 2번이고요. 자,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일단 사후적인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데 비동질적이죠. 사후적으로. 결국은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 결국은 다 뭐예요? 이런 거. 준위실험이에요. 준위실험.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준위실험은 이렇게 비동질적으로 통제 집단을 설계하거나 여기 안 써있지만 비동질적으로 사후 측정 비교 집단을 설계하는 겁니다. 비동질적인. 근데 이렇게 준위 실험을 해서 비동질적으로 구성을 하면 뭐가 생기면 선발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아야지 진 실험이고 그래야 내적 타당도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선발론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후적 비동질적 집단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선정효과, 선발효과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진 실험 같은 경우는 네 했어요. 네. 진실험은 내적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준실험은 내적이 낮습니다. 여기 높다 해놓고 반대로 낮으니까 높다 이렇게 외워져야겠죠. 그래서 실험 가능성은 진실험이 낮고 대신 내적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외워져야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준실험을 하면 비동질적 집단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선발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겠죠. 하지만 진실험을 하면 이런 동질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웬만하면 막아주는데 진실험을 했는데도 못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방과 누출, 즉 오염 효과입니다. 이거는 내적 타당성을 진실험해도 막기가 어려워요. 저해요인들을. 그래서 진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방 누출 등은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들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험 몰래 내가 높아야 돼요. 많은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들을 막아줍니다. 진실험은. 그런데 못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오염, 모방과 누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진실험은 모방 효과로 인한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죠.
그래서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뭐요? 준실함이죠. 그럼 진실함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진이 높죠. 그죠? 3번 틀렸고. 자, 진과 준을 비교하면 실행 가능성은 준실함이 높고, 그죠? 내적 타당성은 진실함이 높다. 진, 네. 그죠? 답은 3번. 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보 업무 평가인데요. 자, 기재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에 이 자체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재평가는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실시할 수 있죠. 이번 중앙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죠. 또 중앙이든 지방이든 자체평가를 하는데 다만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등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특정 평가는 국무특위라고 해서 사장님 국하고 무 좀 특으로 주세요. 특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특정 평가는 국무특으로 주세요. 국무총리가 특정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평가는 누가 하냐면 지방의 일을 맡겼을 때, 국가가 지방에 위임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 관계장관과 함께 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동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행안부와 관계장관이 자치단체. 국무총리가 하는 거 아니고 중앙행정기관 대상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죠? 합동평가는. 그래서 자치단체에는 그들이 위임받아 하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 합동평가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 합동평가는 누가 하냐면 국무총리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과 관계장관이 합동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장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좀 길고 그럴 수 있지만 문장 자체가 막 난해하고 복잡한 문장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커리큘럼 하나하나 밟아가신 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이 좀 가능한 시험이었다. 그죠? 그래서 7급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85에서 90점 정도는 맞으셔야지 좀 무난하게 잘 봤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열심히 또 좋은 결과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 공직 생활도 멋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가 기대만큼 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일단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